대한민국의 학교는 학생의 안전, 일상, 학업 세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 새로운 학교 방역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윤회 장관이 시연할 때 끊겼어요? 접속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뜨끔했었는데 이걸 대서특필했어요. 끊긴다.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그 접속 방법을 아빠 중에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집에서 누군가 좀 돌봐야 되는 것 아니냐, 누군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진행을 맡은 최진봉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현장인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방역 현장에서 가장 애쓰고 계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더 깊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3월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침사항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덧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학교에 등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좀 제시가 되면 저는 개학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퍼지게 되면 학원가까지 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모든 게 좀 안정이 되었을 때 등교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1학기쯤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국에 약 840만 명의 학생들이 초유의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개학이 4차례나 연기가 됐었고요. 온라인 개학과 개강이 시작되면서 참 많은 혼란도 있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면서 정부가 드디어 순차적 등교 개학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화두가 되는 건 바로 이거죠. 순차적 개학 시기가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3일부터 순차적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기가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세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적절했다 생각하시면 yes,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no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 둘, 셋. Yes. 예. 이재갑 교수님은 no, 네. 최영일 평론가, 김성근 실장님은 yes라고 답변하셨는데 아무래도 최영일 평론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선택의 여지가 아니다. 저는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 날짜로 결정된 것이다. 13일에 대한 좀 고민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고3 학사 일정은 밀릴 만큼 밀렸고 더 밀려서는 안 되고, 나머지는 살짝 황금 연휴 끝나는 19일을 기점으로 20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황금 연휴 끝나고 한 주, 두 주를 보면서 사태가 악화된다는 가정이 등장하면 바로 이 개학은 다시 미룰 수도 있다. 그러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봤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를 하신 우리 이재갑 교수님은? 사실 뭐 이제 고3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고3들이 뭐 5월 13일이든 19일이든 시작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다. 다만 6월 초가 되면 전학년이 등교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전학년이 등교할 준비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환자 발생을 한다든지, 사실 환자 발생하면 더 큰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면 감기 환자도 분명히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열만 나도 학교가 안전이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뭐 고3이나 중3 같이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등교 수업을 좀 어쩔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나머지 학년들은 온라인 수업하고 등교 수업을 이제 두 개를 이제 매칭을 해서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당국에서 나오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도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게 순차적으로 일단 그 밀집도가 일단 좀 작아야 되니까 급식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등교할 때의 어떤 그 사회적 밀집 정도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가고 적어도 한 6월 1일쯤까지 상황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그 여러 가지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학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문제화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하는 게 이제 비판의 지점인데 어느 정도까지 교육부에서 학교 방역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일단 이제 아이들에게 자가 진단 앱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한테서 등교 전에 이제 학교로 그 아이가 발열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제 뭐 메스꺼움이나 안 그러면 그 이 호흡기 증세가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실시간 정보를 주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일단 나오지 마라. 뭐 성실하게 개근해야 된다 이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메시지는 저희가 분명히 이제 좀 전하려고 하고요. 최소 전체가 같이 등교하는 시간까지를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저희들이 갖추고 6월 1일에 이제 전체가 같이 등교하게 되는 그 순차적 등교 방식을 좀 택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가이드라인이 이미 3월에 나갔고 그리고 11,000개 학교 전체가 확진자가 혹시 생겼을 때 상황에 대한 이제 기본 훈련을 각 학교마다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물품은 이제 학급마다 온도계 1개씩 그리고 이제 손소독제 2통씩 해서 적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이 방역 시스템을 좀 갖추고 열 화상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교생 600명 이상 또는 이제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는 전교생 300명 이상 학교 전체에 이제 배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물자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한 120만 장 정도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가져갔던 게 이게 다시 학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학교에는 애들이 확진자나 이제 좀 의심스러운 상태가 벌어졌을 때 대비해서 보건용 마스크가 1인당 2장씩 해서 1,200만 장 정도가 일단 그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 마스크를 이제 1인당 2매 이상씩 한 1,800만 장 정도가 아이들이 좀 빨아 쓸 수 있게 그래서 상시적으로 일단 마스크는 좀 쓰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마스크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학 교수님 이제 감염병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꼭 챙겨야 된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 이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저도 한번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해봤던데 한 30분 지나가니까 좀 어지럽더라고요. 숨차고. 근데 특히 이제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워낙에 기저에 무슨 이제 폐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마스크를 쓰게 되면 정말 수업하다가 졸도하시거나 이런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선생님하고 그 학생들 간의 간격을 조금 더 좀 뒤로 좀 멀리 해놔서 2m 이상 뛰게 만들어 놓고 또 선생님들은 침이 튀지 않게끔 뭐 앞에다가 침만 안 튕기게 하는 정도의 뭐 아크릴 가리개 같은 걸 하시든지 아니면 앞쪽에다가 이제 뭐 아크릴로 만들어 있는 투명 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강의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선생님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개학하면 이제 아이들로서는 당장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거 더 슬기로운 생활 속 거리두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학교 편입니다. 학교 편입니다. 지금 뭐 나온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학교의 이 방역 생활은요. 기억하실 게 꼭 있습니다. 자, 등교할 때 열이 나면 학교를 보내시면 안 돼요. 자가 진단이 중요한데 학교를 가도 학교에서 다 열 체온 체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37.5도를 넘으면
교직원이건 학생이건 학교로 들어갈 수 없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로 들어가서는 떼어서 앉습니다. 예. 짝꿍과 붙어 앉지 않습니다. 지그재그로 앉고요. 최대한 접촉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 예. 급식 중요하죠. 그렇죠. 급식 때 지그재그로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한 면 보고 나란히 앉아서 먹습니다. 과거처럼 뭐 도시락 섞어 먹고 이런 거 예. 없습니다. 예. 이런 거 엄격하게 이제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게 환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환기 부분들 해줘서 되도록이면 아주 덥지 않은 상황이라면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수업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더운 상황에서도 에어컨을 틀어놓게 된다면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황에서도 환기는 계속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에어컨 필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잘 갈아주셔서 큰 문제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될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학부형이시잖아요. 집에서 어떠셨어요, 이재갑 교수님? 저는 애가 셋이었고 네. 일단 이번에 또 고1 중1이 또 있어가지고 다 선생님 얼굴 못 보고 계약을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도 못 하고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계약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애들 노트북이 이제 제가 쓰던 게 한 개만 집에 있었는데 당장 2개 만들어내라 그래서 구입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3명이 다 한꺼번에 온라인 수업할 수 있게 했었던 부분인데 좀 와이프한테 좀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그 접속 방법을 아빠 중에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라는 글을 딱 올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노트북만 사서 제가 접속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뜨끔했었는데 좀 와이프한테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교원단체 대표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게 이제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애를 교육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그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된 게 원격 수업인 것 같고요.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애들은 질문하기도 편하고 오프라인 때는 뭔가 쑥스러워서 못하는데 이게 문자로건 어떻건 이게 이제 1대1 학습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일단 좀 등장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모님들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맞벌이 부부나 이제 안 그러면 집에 그 초등 저학년 애들이나 이렇게 이제 부부는 저희들이 큰 과제를 좀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논란이 많았죠. 지금은 이제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EBS 강의랑 뭐가 다르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서버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간 초창기에 몇몇 이제 지역에서는 제대로 강의를 못 듣고 중간중간 끊겨서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갑자기 역사상 초유로 학생들이 다 온라인으로 학교에 접속하는 현상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는 상당한 좀 이 브로드밴드를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윤해 장관이 시연할 때 끊겼어요? 이걸 대서특필했어요. 끊긴다. 근데 이제 접속을 했더니 일부 장애들이 나타났어요. 짧게는 뭐 이 몇십 분에서 길게는 뭐 한두 시간 정도 사이. 근데 대부분 다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인터넷을 처음 써보면요. 안정화되기까지 트러블 슈팅이 있어요.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 결과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좋다고 봐요. 새로운 이 채널을 하나 찾은 거예요. 교육을 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컨텐츠 안 만들었죠. 갑자기 우리가 시작한 거죠. 선생님이 온라인 교육에 트레이닝이 안 돼 있죠. 근데 이걸 병행하는 채널을 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전 초기의 혼란은 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 이거 쓰고 코로나 지나가면 버릴 것이냐가 아니라 그럼 이 기회를 좀 역전시켰으면 좋겠다. IT 교육 채널에 조금 우리가 선언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걸 조금 놓치지 말고 이번에 저 하드웨어도 보강이 됐고요. 소프트웨어도 보강이 될 거고요. 이 교사들의 이제 트레이닝 업만 잘 되면 전 이건 미래에 우리의 잠재력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초창기의 원격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비판이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도 좀 놀랐습니다. 전국에 있는 거의 한 50만 가까운 선생님들이 정말 격렬하게 연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온라인 학습방이 불과 한 달 만에 46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학습방에 올린 컨텐츠 업로드 개수가 322만 개예요. 많아요? 예. 한 달에.
예. 엄청난 숫자네요. 그러니까 4월 9일 날 이제 그 원격 시작이 수업 됐죠. 시작을 예. 했잖아요. 불과 4월 말까지 한 20일 동안 그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출석률이 한 98%가 넘습니다. 저희들도 좀 놀랐고요.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그 학교를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원격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을 하는 자체적으로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좀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약도 올리고 여러 가지 뭐 연설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저희들한테도 오고, 이번에 원격 수업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좀 자부심이 있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정말 자랑스러운 그 협업과 집단지성이라는 그 전문성을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업체나 전문가, 그다음에 과기통신부나 뭐 문체부 같은 경우는 저작권 관련한 부분들을 또 해결하려고 같이 또 나서 주셨고, 그래서 그 온 나라가 같이 해결을 했던 성과가 아닌가 하는, 물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은 좀 있습니다. 자, 원격 교육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하나의 단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또한 이제 코로나가 진정한 교사의 역할이 뭘까 이런 데에 대한 의문도 남기게 되고, 이런 여러 과제들을 좀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인류 문명의 발전이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면서 간 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는 사회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뚫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 대신 접속하라가 지금 실천되고 있는데, 이 기반을 닦아놨고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통한다는 한계치를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이걸 더 우리가 여유 있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풍요롭게 투자하면 앞으로 이거 굉장히 좋은 이 온라인 가상 공간, 우리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디지털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맹렬히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요. 실장님 말씀 듣고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들었어요. 예. 그럼 이 모여진 컨텐츠, 거기에 대한 이 정말 투입된 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여기서 집단 지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2년 후면은 우리는 가상교육이 굉장히 좀 훌륭한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코로나19를 통한 또 하나의 교육계의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제 한번 잘 이제 세팅됐고 뭐 콘텐츠 개발이 됐으면 이런 아픈 아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학교 못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교육의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예. 자, 코로나19는 팬데믹 사태를 불러온 만큼 다른 나라의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물론 혼란도 있었습니다. 국내외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너를 찾고 말 거야. 결국엔 찾았다. 온라인 수업해.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싱가포르. 개학 이틀 만에 유치원과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시 재택 수업 체제로 바꿔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하지 못한 미국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의 1m 모자 봤는데 감염병 전문가로서 이런 활동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창의성을 봐서 90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계속 하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인지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봄을 통해서 지금 이런 바이러스의 시대에 있어서는 친구들과도 좀 거리를 띄어야 된다는 일종의 이제 학습 효과라든지 교육 효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서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 모자를 안 쓸더라도 분명히 내가 이제 그렇게 띄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 상당히 훌륭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19가 교육계에 던진 또 하나의 화두, 9월 학기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초창기에
코로나19 확산될 때 그럼 아예 한 학기를 전부 쉬고 9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9월 학기제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럼 제가 공통적으로 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스와 노로 9월 학기제 찬성이면 예스, 반대면 노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예스. 네스. 뭐요? 네스는 뭡니까? 노와 예스가 합쳐 있는 거죠. 삼각형 같은 겁니다. 삼각형이 뭡니까? 왜 네스. 삼각형이세요? 저는 9월 학기제 찬성이에요. 예. 대찬성인데 9월 학기제를 못하는 아주 원천적인 어마어마한 태산이 하나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게 입시예요. 우리가 이번에 11월 19일인가요? 이 지금 이 수능이 초유로 두 주 미뤄져서 12월 3일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이 놀라서 바라보는 겁니다.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12년의 초중고 학습을 수능을 위해서, 대입을 위해서 올인한다고 생각해온 정말 입시 몰빵 교육제도에 학부모, 학생, 뭐 이제 다 학교가 사로잡혀 있는 구조예요. 전 대입을 폐지하면 9월 학기제가 맞다. 이렇게 보는데 9월로 바꾸면 이게 다 뒤집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학사 일정이 이 대입 때문에 난관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세모다. 네. 자, 김성근 실장님. 예, 저는 답을 안 했습니다. 예,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습니까? 일단 이제 그 9월 학기제 자체에 대한 거는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9월 학기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저희가 원격 수업이라는 형태로 학기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일본이 이렇게 9월 학기제 하는 거는 그냥 아예 좀 쉬고 한다는 어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적어도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적어도 9월 학기제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9월 학기제로 바꿨을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아예 학년 한 학년 없애버려서 말씀하신 대로 좀 학생들이 빨리 이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거나 직업을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또 생기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입시제도가 좀 다양화되고 그 다양성이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능 위주의 그런 입시제도 자체를 만약에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수능을 안 봐도 되는 형태의 공정한 입시제도 그리고 자율적인 입시제도가 가능해진다면 어떻든 이런 9월 학기제가 그 입시제와 변경과 더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정성을 기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9월 학기제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원격 교육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미래 교육의 하나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아니면 방법이랄까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 정도쯤 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지금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화되는 시점입니다. 거기 맞춰서 지금 이제 자사고, 외고 이렇게 있는 그 고교 서열화 문제도 그 시점을 통해서 이제 가도록 돼 있고 이번에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가능성이 지금 검증된 게 고교 학점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제 멀리 있는 아이들도 공동 교육 과정을 이제 실질적으로 원격이라는 형태로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 장이 굉장히 크게 열린 것 같고요. 일단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거꾸로 수업 형태로 미리 지식을 자기가 이렇게 자가 학습하고 토론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학습 방식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원격 수업과 이제 일반적인 등교 수업이 병행되는 형태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학습까지 학습의 장이 저는 크게 열린 것 같고요. 그 인프라를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한국형 원격 수업 모델을 이제 찾는데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이게 이번에 극복할 때 다 힘을 합한 것처럼 온 나라가 같이 힘을 합해서 애들에게 참 좋은 미래가 좀 선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K-에듀 모델이 나오는 거네요. 수출도 하고 향후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 어려움을 기회가 돼서 또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교육개혁의 전환점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측면이 또 있군요. 그런 측면이 네.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금 연휴 동안 거리 두기를 잘 실천했는지 성적표는 약 열흘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개학하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궁금한 얘기, 더 깊은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 중에 함께 결합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이 온라인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프로젝트 학습이건 안 그러면 거꾸로 수업이건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발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